오늘은 정신질환자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치료 및 처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정신과장 김대현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의 목차입니다. 진단 후 전원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혹은 요양병원의 정기 PCR 검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신고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신병원 시설대응반에 연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원 혹은 자체 코호트 격리가 결정이 되면 환자 분류 작업을 하게 됩니다. 환자 발생 시 감염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코호트 격리라 하는 것은 동일한 입원실에서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다인실 운영의 원칙은 실질적으로는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고 입소 대기 환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다인실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를 분리하여서 보호구 착용, 폐기물 처리 등의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인 경우에 1인 1실이 어려운 경우는 환자의 침대를 최소한 2m 간격을 유지하시고 각 침대 공간을 1인 병실로 간주하게 됩니다. 2m 이상의 간격이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대 사이에 커튼 혹은 휴대용 스크린을 사용하여서 침대 사이에 벽을 만들어 접촉의 기회를 낮추려고, 그리고 격리된 공간은 마치 별도의 공간인 것처럼 취급하면 됩니다. 생활수칙은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은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병실을 이탈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하여서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전염 확산을 막는 방법입니다. 치료 중인 사람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은 타인에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오염된 물품은 소독 또는 폐기하셔야 합니다.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기구는 가능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시고 일회용이 아닌 경우의 물품은 그 환자가 퇴원하기 전까지 그 환자의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흡기 분비물, 침, 가래 등의 감염성 높은 체액이므로 뚜껑이 있는 폐기물 통에 배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일 3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감시하게 되는데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발열 체크를 2회 정도로 줄여도 가능합니다. 식수, 도시락 등은 환자 병실과 비감염자의 병실을 동일 간호카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식기는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여서 의료 폐기물과 함께 폐기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잔반을 모아서 처리하고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생수는 개별 생수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원실 배치는 지정된 병상의 의료기관의 입원 절차에 따라서 입원 수속을 진행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직원이 환자를 인계받은 후 지정된 환자 이송 경로를 통해서 지정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서 배정된 환자 병실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격리병실의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은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화장실이 있는 음압 1인 병실을 배치하는데 개별 화장실이 없는 경우는 감염병 환자가 격리실 밖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식 세면대와 이동식 변기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출입문에 접촉 및 비말 주의 표시를 하는 안내문을 꼭 부착하시고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시술을 할 때는 공기 주의 지침에 따라서 음압이 가능한 병실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레벨 D 보호복을 입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입원실에는 손위생을 위한 세면대, 손위생 세제, 소모품을 버리기 위한 폐기물통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입원 환자의 관리 주의사항입니다. 환자에게 음압 격리실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손위생, 개인보호구, 전신보호구 또는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KF94 동급의 호흡보호구,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진은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합니다. 면회 및 동반 입원 관리는 확진 및 의심 환자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보호자 간병인의 동반 입실을 하는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라든지 발달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 같이 입실이 가능하며 보호자에게 보호자 동반 입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해서도 개인보호구 착탈이 및 손위생 교육을 하여야 하고 증상 모니터링 및 의심 증상이 발생 시에는 반드시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감염 예방 준수사항도 교육하여야 되고 의료진에 준한 개인보호구를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격리 해제 1, 2일 전에 보호자도 PCR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비급여로 보호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며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밀접 접촉자로 7일간 자가격리하게 됩니다. 양성인 경우에는 보건소 지시에 따라서 일주일 격리 치료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접수비를 제외한 검사비가 환급됩니다. 음성인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증상으로서는 발열, 기침, 피로감, 미각 또는 후각의 상실이 있고 드물지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인후통, 두통, 몸살, 설사, 피부 발진,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변색 등도 종종 있습니다. 심각한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숨가쁨, 언어 또는 운동장애, 착란 증상, 가슴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징을 도식화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증상 출현하기 전부터 RNA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기 시작하고 증상이 출현하고 5일 정도의 바이러스 항체가 가장 피크로 나타나게 됩니다. 7일 이후에 14일 정도 경과하는 동안에 이뮤노글로불린 G와 M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이뮤노글로불린의 상승으로 인해서 항체 형성에 따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됩니다. 이 표에 보시면 환자가 증상이 없는 시기에서 0에서 2일 정도 되면 바이럴 제놈이 제일 피크를 나타나게 되고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한 5일경이 되면 화살표와 같이 그때가 가장 임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환자는 경증으로 치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치사율이 높은 것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나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정신요양기관의 치료기관에서는 PCR 양성이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그리고 경증으로 기침, 발열, 후각 상실 정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94% 이상이면서 하기도 감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한 산소 포화도가 94%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폐렴을 동반하거나 또는 ARDS, 쇼크 또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오는 경우는 상급병원으로 꼭 전원하셔야 합니다. 질병의 상태를 보면 바이러스 증식기가 지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폐렴을 동반하거나 또는 환자의 호흡 곤란이 심해지는 경우에 렘데시비르를 투여하게 됩니다.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항체 치료를 하게 되는데 팍스로비드의 적응증은 무증상에서는 적응증이 되지 않고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유증상자에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치료로는 산소 치료를 하는 경우에 덱사메타존을 같이 투여하는 것이 환자의 임상 경과에 도움이 됩니다. 이 표는 환자의 항바이러스제의 작용 기전인데요. 여기 보시면 렘데시비르는 유전자 복제를 차단하여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서 치료를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균주 발견 국가를 표시해 나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이 되고 변이가 일어났는데 이제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를 일으키는데 지금 환자의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로서 전파력은 높으나 다행히 중증도는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정도로 중증 환자의 발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심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환자의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중증 환자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수의 증가로 인해서 중환자실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증상 분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두통, 피로감, 코막힘, 콧물, 인후통이 흔한 증상입니다. 기침이라든지 오한, 발열은 상대적으로 가끔 생기며 델타 변이 이전에서는 흔했던 데 비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후각상실은 잘 나타나지 않고 흉통이나 호흡곤란은 비교적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로 인해서 세포 침입의 기전이 변화가 생겨서 이 오미크론 변이는 주로 상기도 감염이 하기도 감염보다 빈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 회피 현상으로 인해서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항체 면역의 회피가 생기고 다른 단백에 대한 세포 면역은 비교적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부스터 예방접종으로 중증 환자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미크론 변이가 상기도 감염 환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폐렴으로 진행되는 환자들은 비교적 드물어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치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치료약제 및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증치료로는 기침을 하는 경우에 진해제로 코데인이나 덱스트로메트로판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거담제로 아세틸시스테인이나 암브록솔, 브롬헥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열이 나는 환자에게는 해열제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지 이부브로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있고 면역 치료제로서는 덱사메타존 그리고 톡시리주맙, 바리시티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약물은 주로 그 면역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으나 이 치료는 정신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는 치료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됐을 때 사용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덱사메타존을 입원 환자에게 무조건 처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덱사메타존은 산소 치료에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무증상인데도 불구하고 팍스로리드라든지 덱사메타존을 정기적으로 처방하여 치료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치료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덱사메타존은 초기에는 그 염증 반응을 더 진행시킬 수가 있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라든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환자에서 산소 치료를 할 수 있고 항응고제 치료는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응고제 치료도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치료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시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치료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클루리주는 미국 길리어드사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서 투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중증 환자입니다. 2022년 1월 7일 이전에는 이 세 가지 증상이 모두 해당되어야 베클루리주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1월 7일부터는 적응증이 변경되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키로라는 국내 셀트리온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로서 투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성인 환자로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에서 사용하게 하였으나 오미크론 균주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베클루리주의 투여 대상이
1월 7일부터 변경이 되어서 체스트 엑스레이 또는 CT상의 폐렴 소견이 있거나 룸웨어에서 SpO2가 94% 이하 산소 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로우 프로라든지 하이 프로에 관계없이 치료하는 사람들 중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베클루리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든지 기저질환 중에 만성 폐질환, 고혈압, 심혈관계 또는 뇌혈관 질환, 당뇨, 비만이 BMI가 30 이상이거나 면역 억제 상태, 만성 신기능장애, 만성 간기능장애, 활동성 암, gem상적 혈구 질환 등의 하나 이상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약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여하는 기준량인데요. 중증이나 폐렴 있는 경우에는 6바이알, 첫날은 2바이알을 사용하고 나머지 1바이알씩 사용해서 5일을 투약할 수 있는데 투여 대상 2는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서는 3일간 치료하는 치료요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변이에 대한 치료 방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화항체 형성이 저하되는 오미크론 균주에서는 레그담비맙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락소 스미스크라인에서 나온 소트로비맙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수입이 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다음은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여 대상은 다음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연령이 만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사용할 수 있었는데 2월 21일자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변경된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는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에서 심혈관계는 고혈압,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을 포함한 암, 과체중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50대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2월 7일 날 고시를 변경하였는데 이것이 또다시 21일부터 40대 이상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투약 대상자 기준을 보면 이 초창기에는 60세 이상에서는 증상 발생 후 무증상자는 안 됩니다. 증상 발생하고 나서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렘데시비르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팍스로비드에 대한 그 사진 설명인데요. 1일자, 2일자, 3일자, 5일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5일간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간 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며 중간에 8시간 이내에 복용을 깜빡한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복용을 하게 되고 8시간이 넘은 경우에는 다음 복용 시간에 맞추어서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여야 하며 이 복용량은 5일치를 반드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하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염이나 HIV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팍스로비드 처방 공급 기간이 2022년 1월 4일부터 공급이 되었는데 최근 2월 3일 호흡기 클리닉과 지정진료 의료기관까지 보급이 되어서 치료가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1월 12일부터 그리고 정신병원 중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것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팍스로비드의 병용 금기 약물 중에서 정신과 다빙도 처방 약물들이 있습니다. 세인트 존 스워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울, 불안에 사용되는 약물이고 피모자이드, 크로자핀,
카르바제핀, 페노바비탈, 페니토인, 트리아졸람 같은 것들이 정신과 약물로 다빈도 처방 약물이고,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약들은 28개 중에서 국내 허가 품목이 없어서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약들은 세인트 존 스워트 성분이 함유된 일반 의약품들을 제약사별로 열거하여 22개 품목을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17개의 성분의 약물들은 해당 약제를 복용 중단하고 대체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한 약물입니다. 정신과에서 사용되는 크로자핀과 불면증에 사용하는 트리아졸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는 대한감염학회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항바이러스제 및 면역조절제 그리고 항체치료제에 대한 각각의 항목을 열거하고 치료의 대상을 표시한 것입니다. 치료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에서는 경증이나 중등증 정도의 환자들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약물에 대한 사진인데요. 킴스 약품집에 나온 주사약제입니다. 200ml를 투여합니다. 바리시티닙은 한글 약제명으로서는 올루미언트정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약제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증 환자로 상급병원에 전원이 되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응고제도 마찬가지로 크로녹산주라든지 크렉산주, 프라그민 같은 것들이 사용되는데 이것들은 중증이 되면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증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환자 치료의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22년 2월 21일 기준으로 40세 미만에서 무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관찰 또는 대증치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원하더라도 격리만 하면 되고 40세 미만에서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 만성신장질환, 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서 이런 환자들은 중등증으로 분류하고 팍스로비드 처방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이거나 폐렴이 있거나 산소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중증 환자로 분류를 해서 산소를 투여하고 덱사메타존 투여를 하면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는 전원을 고려하시고 꼭 전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퇴원 기준은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 모든 무증상이나 정상 관계없이 검사 채취 후 7일 경과하게 되면 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로는 임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최소 48시간 이내에 발열이 없어야 퇴원이 가능하니까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산소 투여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경우,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거나 에크모, CRRT가 필요한 경우 또는 동반질환이 치료할 수 없을 때에는 중수본 환자 전원방을 통해서 환자 전원을 의뢰하시고 전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정기적인 PCR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검사는 신속항원 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는 직원에 한해서 PCR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양성 환자 혹은 양성 직원과 접촉한 접촉자 검사로서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진자 격리 및 접촉자 역학 조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서 2줄이 나오면 양성으로 진단하고 이 분들은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있는 경우도 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하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증상자들은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증상자들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속검사 키트가 2월 19일 현재 8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해서 신속 진단 키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사는 아직 국내에서는 신속 검사 키트에 대한 국내 임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SD바이오센스에서 해외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비강 검체를 제출하여서 검사를 한 결과 82.5%의 민감도와 100%의 특이도를 나타내었고, 휴마시스 제품은 92.9%의 민감도와 99%의 특이도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두 검사가 어느 정도 환자에게 스크리닝용으로는 사용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입원한 후에 처방의 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이탈 사인을 8시간 간격으로 하는데, 환자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12시간 간격 내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환자가 필요한 다이어트는 당뇨를 동반한 환자에서는 당뇨 시기를 권장하고, 일반 환자들은 일반 시기를 주면 되고, 검사는 CBC, 일렉트로라이트, LFT, CRP, UA, 체스트 PA 등을 하게 되는데,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심전도 기기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심전도는 필요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증상에 따른 약물을 처방할 수 있고, 40세 이상 유증상자에게는 박스로비드 처방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에는 혈액검사로 부작용 관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 이상에서 지금은 10만 명 이상이 발생하여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조기 발견 및 격리로 전염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고,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환기와 손 씻기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환자 치료 방법을 숙지하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산소 포화도 90% 이하이거나 폐렴이 악화되면 전원을 고려합니다. 어떨 때는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일 때 전원하고, 아까는 94%라고 했는데 WHO 기준과 미국 CDC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라도 환자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면 조금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가 되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흡곤란이 있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기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단 5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폐렴 치료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면 대개는 바이러스 폐렴입니다. 세균성 폐렴과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투여를 무작정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래 및 입원 환자에게 경구치료제 박스로비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나 병용 금기 약물을 파악하여 주의 깊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질병관리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지침 지자체용 11판에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신병원에 배부되었던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 운영 매뉴얼에 상세한 환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으니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긴 터널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서 빠져나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 005루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진 환자가 발생 시 가장 핵심은 환자를 소산하는 겁니다. 감염 확산의 선제적 대처는 소산이고, 감염자는 물론 밀접 접촉자나 비접촉자도 소산하여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송 문제는 지자체에 요청을 하고 상황에 맞게 병원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와 원장의 직접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현장에서 주로 놓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감염 예방, 지식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잘 실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활동 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착의 공간과 탈의 공간의 별도 확보가 필요하고 동선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병동 운영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및 환자 감염 관리에 대해서는 식기류는 일회용을 사용하고 개별 생수를 제공하며 공용 정수기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동선은 분리된 건물인 경우는 건물별로, 하나의 건물인 경우는 각 층 간 감염 구역과 비감염 구역으로 구분을 하고요. 출입구나 계단, 승강기도 감염과 비감염 구역으로 구분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바닥에 안내선을 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환자 및 의료진 동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화장실 이용 시간을 달리하여서 환자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심 및 확진 환자가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마련하고 환자가 이동 시에는 환자에게 마스크와 가운과 장갑 착용을 권고합니다. 정신과 환자들 특성상 어려우시겠지만 흡연실은 사용을 제한하여 환자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기는 하루 최소 3회, 회당 10분 이상 제한 환기를 하고 TV 시청하는 공용 공간에서는 선풍기 사용 제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사자 감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종사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 착용은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긴팔 가운을 포함한 4종 또는 전신 보호복인 레벨 D 중 선택 사용이 가능합니다. 착탈의 교육은 1대1로 실습이 필수입니다. 병실 출입 전 완벽히 착용하고 반드시 입실 전 착용 상태를 재차 확인합니다. 보호구 착용 장소에는 거울을 구비하고 AP 가운이나 겉장갑은 격리 병실 출입할 때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모든 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착탈이 공간 분리는 필수입니다. 종사자에 의한 감염을 주의해야 하며 대응 체계를 기관장 직속으로 의료팀, 지원팀, 감염관리팀 등으로 구성하여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자료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색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탭을 선택 후 공지사항에서 검색하시면 최신 자료를 보실 수 있고 병원 운영 시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침이나 매뉴얼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참고하시고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 운영 매뉴얼 또한 실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확진 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으로는 소산이 중요하고 병동 운영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선 분리와 종사자의 감염 관리 숙지와
실행 여부 확인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